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 전라남도 완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조문을 위해 완도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이었기에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장거리 여행은 아니었지만 전라도 완도로 가는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고 완도까지 가는 데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져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 것 같았어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꽤 발달했지만 완도까지 가려면 여전히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물길로 이동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쾌속선을 예매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배를 물 위의 버스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배는 시속 몇십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본 저는 배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마치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것 같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배의 양옆에는 짙은 유리창이 달려 있었고 고속버스와 비슷한 내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배가 출발했을 때 저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며 배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고 배 양쪽으로는 물보라가 흩날렸습니다. 강변의 나무들, 강가의 집들이 빠르게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겁먹은 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제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편안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물 위에서 배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쾌속선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배들은 물살에 밀려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파도가 만들어져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는 매우 빠르게 달렸고 손님이 오르내릴 때마다 배는 매끄럽게 회전하며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며 돌아갈 때면 물이 금방이라도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지며 흥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두세 대의 쾌속선이 나란히 달려 파도가 세차게 치며 배가 흔들릴 때면 저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배와 소형 보트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이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강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도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마친 뒤 경찰 시험을 준비했지만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그만두고 전주로 올라와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완도에는 친척들이 많이 있었고 모두 각자의 이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이름들을 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완도의 생활은 부산한 동시에 전기 넘쳤습니다. 어촌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었고 여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어선이 오가고 다양한 해양 양식업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완도의 어시장에는 큰 동아 호텔이 있어서 외지 손님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가장 북적이는 곳은 항구였고 여기저기 선박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차게 오가며 항구 주변은 항상 붐볐습니다. 저희 고모님 댁은 시장 근처의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길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길을 걷다 보면 거리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 도시와의 어두운 면이 느껴졌습니다. 고모님 댁은 실제로는 작은 포장마차 겸 주점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강고모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신 후 붉어진 얼굴로 나오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중년 여성을 향해 인사했고 고모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상 인사를 드렸고 고모님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조카를 데리고 왔구나. 이제 들어와서 쉬고 내일 조상님들 성묘하러 가자고.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늦었네. 삼촌이 기다리고 있던 걸.
기다리고 하지만 완도의 깊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조문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아버지께서 완도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고모와 몇 마디 안부를 나누신 뒤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득 고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형을 닮아서 잘생겼네. 고모가 물으시네. 대답해봐라. 저는 도윤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닮아 수줍음이 많구나.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일 오후에 고모가 널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줄게. 저는 그날 오후부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녁 무렵 깨어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이자 현재는 약간의 특별한 관계로 이어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도에서 보낸 일상은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고모의 집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모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이었고 또 다른 쪽은 술집으로 쓰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는 고모가 가게를 지키며 내부를 관리하셨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나무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이 있었고 그 끝에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작은 거처 같은 가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은 고모님의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은 경찰서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소규모 주점으로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손님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모와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누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팁으로 1만 원을 주면 고모는 그중 2천 원을 가져갔고 손님과의 특별한 접대가 2만 원이면 고모는 4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은 썩 좋지 않았고 기본적인 위생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깔려 있었고 아래에는 각종 쓰레기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쥐소리에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가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도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아버지께서는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 작은 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배로 손님을 실어 나르며 하루에 약 2만 원 정도를 벌어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수입을 얻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성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를 몇 번밖에 뵙지 못했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자연스레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진 언니와 소희 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꾸미거나 다소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유진 언니는 21살, 소희 언니는 22살이었고 두 사람 모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진 언니는 저를 매우 아껴주었고 가끔 손님들에게 팁을 받으면 작은 선물을 사서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유진 언니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아, 사실 우리 집은 많이 어려워.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 자주 아프셔. 초등학생 동생도 있고 내가 나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야. 유진 언니는 자신이 고모에게 돈을 빌려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공부를 잘하며 학교에서도 여러 번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유진 언니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네요? 유진 언니는 잠시 침묵했고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긴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리며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예쁘세요.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 지금 이 일을 그만두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 후로 저는 유진 언니가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때로 언니가 손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언니가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제가 밖에서 기다리며 언니를 불러내어 그냥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유진 언니는 피곤한 얼굴로 나왔고 옷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잠깐 저랑 바람 쐬러 나갈래요? 유진 언니는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끔 제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도윤아, 착하게 지내면 언니가 더 많이 사줄게 라고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눈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늦잖아. 저는 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인생과 돈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가게에 얽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2아들과 1딸. 저는 2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대부분 고모님과 함께 지내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혜진이었고 결혼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소미였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혜진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혜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혜진 역시 고모의 권유로 일종의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유력한 손님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할 때마다 혜진을 추천했고 그녀는 그런 손님들을 집으로 데려와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남편과 함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몰랐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유진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다른 언니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오늘 내가 쓰던 갑 한 대 좀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나를 보러 온대. 유진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신다고? 꼭 고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유진 언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고 색이 바랜 자주색 카디건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고 그녀의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듯했습니다. 유진 언니의 동생은 언니처럼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고 윤기 있었지만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항상 언니에게 묻고 답하며 가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본 사람들이 대부분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에는 흙이 묻어 있는 등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류층의 화려한 세계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유진 언니의 어머니와 동생은 고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유진 언니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며 가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언니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집에 가보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그럼요 언니,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희 언니가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멀리 가는 거야 안 무서워? 유진 언니가 너 잡아먹으려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웃으며 안 무서워요. 아버지께 말하고 허락받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진 언니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사고 채소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사 모았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자 언니는 형이 빌려준 차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진흙길을 지나 작은 강을 건너야 했고 몇 군데 양식장이 있는 곳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지점에서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다시 3km를 걸어가야 했고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가면 바로 TV 보고 선풍기 틀고 쉴래요. 언니는 저를 보며 살짝 웃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집에 가도 네가 아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의 슬픈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록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과일 가게를 돕는다고 말할게요. 유진 언니는 그 말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TV도 선풍기도 없지만 내가 부채질 해줄 테니까 푹 자도 돼. 우리는 유진 언니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를 보며 저는 그 어깨에 짐을 짊어지게 한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언니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이라기보다는 길쭉한 초가집 같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유진 언니의 집은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길이 약 8m 정도의 초라한 집으로 벽과 지붕은 모두 갈대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낡은 해먹 2개가 걸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원형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걸으면 곧장 주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주방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임시 구조로 뒤쪽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책장과 라디오가 하나 있었고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소박한 모습에 처음엔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언니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런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요. 그날 점심 무렵 몇몇 마을 청년들이 유진 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언니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고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유진 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간소한 오두막 안에서 언니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빛나는 눈빛으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전통적인 소설 속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과일은 뭐 팔고 있어? 나중에 가서 사야겠네. 유진 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팔고 있어. 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고 청년들은 이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언니에게 무언가를 알면서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고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니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함께 마당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큰 길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드문드문 있는 나무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부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유진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이야.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유진 언니가 미리 저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과일 장사를 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유진 언니는 과일을 팔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고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사실 고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지.
우리 유진이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유진 언니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여성이셨지만 딸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가난과 고된 삶 속에서도 유진 언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묻듯이 말하셨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저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기에는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셨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순간 유진 언니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